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어느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지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청년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오직 얼굴만 보고 판단하던 그 시절, 과연 이 청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편견이었던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숙종 말년, 경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은 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서민들이었고, 큰 사건이라고는 가끔 닭이나 돼지가 없어지는 정도였죠.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논의 푸른 벼가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다 아는 사이였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누가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며느리가 집 뒤편 우물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며느리는 25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채 3년도 되지 않았고, 마을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이게 그냥 사고였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에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흔적이 있었고, 목에는 끈으로 조른 자국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첫 번째 사람은 마을의 한 안악이었습니다. 그 안악은 아침 일찍 빨래를 하려고 우물가에 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안악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른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기만 했던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곧바로 관아에 신고가 들어갔고, 관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지문이나 DNA 같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고, CCTV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죠. 그저 현장을 둘러보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을 찾을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특별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사건이 일어난 시각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언제 우물가에 갔는지, 언제 변을 당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 전날 저녁 식사 후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관리들도 답답해했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집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언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 구석에서 홀로 살고 있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이듬해에 뒤따라갔습니다. 친척들도 가난한 처지라 청년을 돌봐줄 수 없었고 결국 청년은 혼자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농사일이나 마기를 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처지였죠. 봄에는 남의 집 논밭을 일궈주고 여름에는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일을 도와주고 겨울에는 땔감을 팔아서 겨우 낀일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였습니다. 타고난 얼굴이 그리 준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은 작고 찢어져 있었고 광대뼈는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입은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 전체가 험상궂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처지라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머리도 자주 감지 못해서 더욱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말이 없고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 낯설고 어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수근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평소에도 인상이 좋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험악한 얼굴을 보면 범인이 틀림없어. 평소에도 무서운 인상이었는데 이번 일도 분명 저놈이 저질렀을 거야. 혼자 살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 본인은 이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다 보니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갈수록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험상궂은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이 장터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그를 둘러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저질렀지. 이제 그만 실토해라. 청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는 척 하려고 하는가? 며칠 전에 우물가에서 일어난 그 일 말이다. 청년은 그제서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청년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얼굴을 보면 뻔하지 않나. 평소 행실부터 의심스러웠어. 혼자 살면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잖아. 청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는 집에서 잠만 잤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라도 있는가? 내가 집에서 잤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나? 이 질문에 청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발뺌만 하고 있어. 저런 얼굴을 가진 놈이 착할 리가 있나. 분명히 평소에도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았을 거야. 이번 기회에 아예 확실히 해두자. 결국 청년은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재판 제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나 물증 중심의 재판보다는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인상까지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 관상학은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알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왕조실록에도 관상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관리를 뽑을 때도 관상을 보고 죄인을 판단할 때도 관상을 참고했습니다. 그만큼 관상학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청년이 관아에 끌려갔을 때 마을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서 증언했습니다. 저놈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합니까? 평소에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지냈습니다. 무슨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히 저놈이 범인입니다. 관리는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험상궂고 음침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신중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은가. 얼굴만 보고 죄인으로 몰 수는 없는 일이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런 얼굴을 가진 놈이 착한 일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평소에도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관리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이렇게 클 정도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관상쟁이를 불러서 저놈의 얼굴을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제안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런 흉악한 얼굴이면 분명히 흉악한 관상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상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관상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나올 정도였죠. 왕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관리를 뽑을 때도 관상을 참고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상을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관리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유명한 관상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관상가는 수십 년간 사람의 얼굴을 봐왔고 맞춘 예언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양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관상가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얼굴을 봐온 것처럼 깊이 있어 보였죠. 걸음걸이도 의젓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정말로 고수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먼저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의 얼굴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관상가도 저놈이 범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저런 흉악한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확실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 드디어 청년이 관상가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범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이제 관상가마저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것 같았습니다. 관상가는 청년의 얼굴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턱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관리도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관상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관상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범인이 아닙니다. 관아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런 흉악한 얼굴을 가진 놈이 범인이 아니라고요? 설마 관상을 잘못 본 것은 아닙니까? 관상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관상을 봐왔지만 이렇게 확실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 청년은 절대로 사람을 해칠 상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순하다고요? 저런 무서운 얼굴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관상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관상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관상을 볼 때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빛과 기색입니다. 이 청년의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작고 찢어져 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눈빛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청년의 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눈빛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관상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입술을 보십시오. 비뚤어져 있지만 이는 타고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꼬리의 방향인데 이 청년의 입꼬리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마를 보십시오. 넓고 반듯합니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표시이지 흉악함과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더 순박하고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이 청년이 무죄라는 건가요? 관상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절대 사람을 해칠 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상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얼굴이 험악해 보여서 오해를 받기 쉬운 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편견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입니다. 관상가의 말에 사람들은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관상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관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관상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범인의 관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이 청년과는 정반대의 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선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관상가의 말에 사람들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을까?
누구일까? 평소에 점잖아 보이던 사람 중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상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자수를 한 것입니다. 그 남성은 마을에서 나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였고, 농사도 제법 잘 지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에도 자주 참석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른들과는 정중하게 대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마을 주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남성이 실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수를 하면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그 집 며느리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집 온 몸이었고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그런 감정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우물가에서 우연히 그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품고 있던 마음을 고백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시집 온 몸이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 남성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거부했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히 시키려는 의도였지만 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그 남성은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란 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 수소문할 때도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그 청년을 의심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못생긴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관아로 끌려갈 때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서 증언했습니다. 저놈이 분명히 범인입니다. 저런 흉악한 얼굴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의 말을 듣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상가가 그 청년은 무죄라고 단언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상가가 진짜 범인의 관상에 대해 설명할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직접 지목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선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이 정확히 자신에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고한 청년이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심했던 청년은 무죄였고 정작 범인은 평소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외모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절감했습니다.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청년은 마을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무고한 청년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관상가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굴이 무섭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관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읽어내는 것이지 단순히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상가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청년의 외모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정작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착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진가는 외모가 아니라 행동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상가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청년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점점 잊어갔지만 가끔씩 그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혹했던가. 겉모습만 보고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으니 그 청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를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교훈담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상학이 매우 발달했지만 진짜 훌륭한 관상가들은 단순히 생김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얼굴이라도 마음은 착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라도 마음은 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둘째,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 대한 유일한 의혹은 험상궂은 얼굴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증거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성도 결국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무고한 청년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비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청년이 받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전문가의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관상가는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고 그 청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섯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범인도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편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더욱 쉽게 편견이 퍼져나갑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 자신의 순수한 마음만큼은 지켜나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험상궂은 얼굴 뒤에 숨겨진 착한 마음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그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그를 판단해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청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험상궂은 얼굴 뒤에 숨겨진 착한 마음을 알아봐 준 관상가의 해안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수십 년간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관상가가 아니었다면 그 청년은 영영 누명을 벗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범인도 결국 자수하긴 했지만 관상가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해안과 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외모는 단지 하나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과 인격입니다. 조선시대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외모 편견의 무서움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을 바르게 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이죠. 편견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청년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편견이었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